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는 13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10번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이지요. 자, 1번 참 잘 나오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임차인 같은 경우가 이제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3자한테 양도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다까지 떠올려 주시고, 근데 이제 임차인 B 같은 경우가 임대인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C에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해 가지고요, C 같은 경우가 임차물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었다. 한번 끊으시고요, 빨간 펜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까지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 말은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가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 양도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가만히 냅뒀을 때에 임대인 A 같은 경우가 C 상대해 가지고 불법 점유임에 근거해 가지고 차이만큼에 대해서 배상이나 또는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질문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자 보시면 갑이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 을 같은 경우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이제 병한테 임차권 양도했다. 이 갑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 병상대해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번에 보시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려면 샤프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민법제 750조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하려면요, 손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습니까?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한테 손실 또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봤지만 아직까지 갑하고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요, 갑이 해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한테 이른바 차임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갑한테는 아직까지 손실이나 손해가 없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손실,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니까, 다시 한 번 더 1번 지문 제일 끝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이므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예외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무단 전대 또는 무단 양도해서, 이 무단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시겠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양도 전대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의 이 행위 같은 경우가 밑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소위 배신행위론까지 한 번 더 떠올려 주시고요. 배신행위론. 그래서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 같은 경우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요, 책임은 임차권 양도 사안인 경우라면 임차권 양수인 측에게 있다까지 떠올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3번 지문은 체크하신 다음에 참 중요한 지문입니다. 민법제 548조 제1항 단서까지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먼저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빨간 펜으로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까지 밑줄 긋겠습니다. 자, 소유권 상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단 이 임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는데, 그 뒤에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해제가 됨으로써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된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럼 어떤 사안이냐면 자, A 같은 경우가 이제 X 건물의 매도인이고요, B 같은 경우가 X 건물의 매수인이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A 같은 경우가 B로부터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B를 믿고 먼저 1번 X 건물에 대해서 B 명의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이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상태에서 B가 C라고 하는 제3자한테 X 건물을 임대를 했고요. 임대했고, 이 C 같은 경우가 이른바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구비했습니다.
해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전부 다 이제 C가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C가 이제 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번. B가 A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요. A 같은 경우가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적법하게 해제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B하고 C를 봤을 때 B한테 원래 인정되었던 임대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매매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면 이 임대인의 집이가 A라고 하는 매도인한테 이른바 임대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승계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B가 C한테 임대를 하고 C 같은 경우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A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했을 때 본래 B한테 인정되었던 이 임대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A한테 승계가 이루어지느냐. 자, C 같은 경우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임대인의 집이 승계가 A한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A 같은 경우가 C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했을 때 C 같은 경우는 임차권에 근거해 가지고 그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결국 A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집이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C 같은 경우는 A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가지고 임대인의 집이 승계가 A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C가 갖고 있는 채권 단순 채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A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도 A 같은 경우가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C는 B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A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C 같은 경우를 548조 제1항 단서에 있는 제3자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지위승계라고 하는 것이 A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C가 A한테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신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해서 매매계약의 해제되기 이전 단계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임차해가지고 주인법상 효과가 갖췄던 임차인 C에 대해서 계약 해제 때문에 소유권 해목했던 A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판례 같은 경우도 매도인 A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비판하는 평도 많이 존재하는데 일단 판례 결론을 잘 정리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인데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에 밑줄 그어두시고요. 또한 임대인 소유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존재했을 경우에 임차인 같은 경우가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상물 매수 청구이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자, 됐네요. 요 위에 있는 여러분들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A라고 하는 임차인 소유입니다. A라고 하는 이제 임차인의 소유인 건물입니다. 근데 임차인 소유의 건물 같은 경우가 임대인, 토지 임대인이 임대했던 땅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C 소유 땅 위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요, A하고 B 사이에서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B 같은 경우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야, 우리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B가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요 임차인 A한테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같은 경우가 항변하기를 지상물 매수권에 항변을 한 겁니다. 해서 A 같은 경우가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한 항변을 하니까 이 사건 원심 같은 경우에는 자, 야, 임차인 A 네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소유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긴 한데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경우는 저기 서 있는 임대인의 땅에 있는 지분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A가 지상물 매수 청구에 항변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위 X 건물, 위에 서 있었던 X 건물에 대해서 이른바 일종의 공유 관계를 인정해가지고요. 자, B라고 하는 자그 같은 경우는 지분이 77이죠. 77분의 47지분 이해되시죠? 나머지 A 같은 경우가 77분의 30번 지분해가지고요. 이 X 건물의 철거를 막고 이 A라고 하는 임차인께서 투자했던 투자 자본의 횟수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일종의 공유관계로 본 게 원심 판단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법원 다수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투자 자본 횟수를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 B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게 다수견이었다. 지금 무슨 말 다시 봅시다. 일로 오시면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도 A가 B한테 지상물 매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자, 만약에 요 침범된 부분 C 같은 경우 C 땅 위에 서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별도의 권리가 없었을 경우는 C가 요 T 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이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철거 청구했을 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A가 누구에게 B라고 하는 임대인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존재했을 경우에 이렇게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다면 구분 소유화 시킨 다음에 임대인 소유 땅 위에 서 있는 부분까지만 A가 B한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 소유화 될 수 없다면 아예 A가 B한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보시면 만약에 구분 소유가 될 수 없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이른바 임대인 B의 재산권을 더욱더 보장해 주는 게 대법원 다수견입니다. 원심은요 소수견이에요. 대법원 소수견. 객관식 시험 문제 풀 때는요 대법원 다수견이 정답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임차인 A 소유의 건물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일 끝에 임차인은 처음부터 건물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질문도 옳은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 보이고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5번 질문 가겠습니다. 임차인 B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따위를 안 주니까 동의안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임차 건물 부분을 기준했으나 밑줄 이를 본래 계약상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 같은 경우가 동의안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함으로써 그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은 안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민법 제741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한테 있다 없다? 없죠 해서 이 부분 이득이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설사 임대인한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뭐가 없다? 그렇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5번 질문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할 게 뭐냐면 아무리 동의안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5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 밑줄 그어두시고요.
그 다음 교재를 보신 다음에 136페이지를 가시면 되지요. 주임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주임법 1번 지문 가시면 일단 1번 지문을 좀 쉽게 푸시는데 어떻게 푸냐면 주임법상 미등기이든 등기가 되어 있든 관계없이 실제 목적이 주택인 경우라면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으니까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풀어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미등기 주택뿐만 아니라 하나 더 묻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같은 경우가 임차 주택의 한가 대금이 아니죠. 임차 주택이 서 있는 대지의 한가 대금이에요. 대지. 여러분들, 임차 주택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임차 주택이 서 있는 땅, 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지가 경매돼서 나왔던 경매 대가에 대해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3조의 2를 보시면요, 2항에 있죠. 3조 제1항 2항 또는 3항에 요건하고 임대차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두 가지를 다 갖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여기 밑줄 임차주택 뒤에 대지를 포함한다 해서 주임법 제3조의 2에 근거해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임차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이 서 있는 대지의 한가 대금까지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여기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대지까지 포함된다. 자, 비교할 게 뭐냐면 전세권과 차이점이죠. 자, 전세권의 경우는요, 전세 목적물이었던 X주택의 경매 대가까지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립니다. 따라서 그 전세주택이 서 있는 대지 부분에 대한 한가 대금은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임법상 임차권의 경우하고 전세권의 경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이가 뭐가 있죠? 차이가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전세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간편하게 임의 경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임법에 의해서 아무리 임차인한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붙여주는 경우에 참가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붙여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의 경우와 달리 바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 차이점은 잘 정리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지문 조금 작은데 글자가 좀 지문이 엄청 길죠. 제가 막 누차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 빨리빨리 문제 푸는 방법이 뭐냐.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이른바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고를 했을 때에는 등기부를 봤을 때 등기 명의도 갑이고 전입신고 열람 신청을 해봐도 갑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집에 임차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집주인이 갑이야. 살고 있는 분도 갑이에요. 그러면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신 자가 했던 신고가 제일 처음에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갑의 법적 지위가 임차인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바뀌었을 즉시가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비한다. 근데 갑이 처음부터 신고했던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임차인이나
또는 전차인의 지위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즉시까지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갑이 2009년도 4월 1일 달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이전 등기 마치고, 밑줄 이전 등기 마치고 2009년도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답 나왔죠. 전입신고한 게 뭐예요? 갑이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요.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내용 중에서 여기 있는 게 2번 내용입니다. 요게 3번 내용, 3번에다까지 구분하시고 다시 지문 보시면 오다가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다시 임차해가지고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을과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 2009년도 8월 1일 날 을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해서 2009년도 8월 1일 날 을 명의로 등기하면 그때 을이 이제 X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되고 그때부터 갑 같은 경우가 이제부터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그 집에서 거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갑이 제일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부터 즉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니까 결국 2009년도 8월 2일부터 갑이라고 하는 자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 같은 경우가 8월 1일 날 이전 등기 마쳤던 8월 1일 당일에 바로 병 명의로서 담보권 설정 등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병을 쭉 빼가지고 병 같은 경우는 2009년도 8월 1일 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권리 순서 한번 다시 이제 배열을 해보면 시간 순서에 어떻습니까? 병이 1번이고 갑이 2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자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가지고 그 X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한테 이제 이른바 임대인의 지위승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요 임차인 갑 같은 경우가 병보다 위에 있었을 때는 임대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사안처럼 담보권자였던 병이 1번인 것이고 임차인 갑이 2번인 경우는요. 그쵸, 경매가 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였던 병 이하를 다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그 경락인한테 임대인의 지위승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럼 다시 보시면 나중에 병의 담보권 실행이 돼가지고 갑주택이 정한테 팔렸을 경우에 갑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왜? 담보권자 병이 1번이고 임차인 갑이 2번에 불과하니까. 됐죠? 자, 비교했을 때 3번 지문을 보시면 병 소유의 주택을 임대했던 을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택에 대해서 전차했던 갑이 등록 마쳤다. 전차한 갑이 등록 마치고의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 상 같은 경우는 갑이 처음부터 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지위에서 등록한 것이지 요 주택의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등록 마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판서 내용이죠. 따라서 그 주택에서 사서에서 을이 진짜 이제 병으로부터 그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이전 등기 마쳤을 경우에는 갑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다. 다음 날 X 그어버리신 다음에 다음 날이 아니죠. 즉시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즉시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항력을 먹기 때문에 갑은 다음 날이 아니고 즉시. 그러면 1번 갑 해가지고 갑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자들께서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요 사안 같은 경우는 2번 지문의 경우와 달리 담보권보다 누구요? 임차인 갑이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 경락인한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사안이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결국 갑 같은 경우는 을이 이전 등기했을 때 즉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제일 끝에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안은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참 잘 나올 수 있는 3번도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풀 때는요. 이 두 개 나오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당시에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했을 경우에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고 그 다음날 말고 처음부터 같은 경우가 전차인 또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을 즉시 그 두 가지를 딱 구분해 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푸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교재 3번 지문 밑에 해설지에 1번, 2번 제가 풀어쓴 게 있으니까 한번 정독을 하시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만 딱 정리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지장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가신 다음에 아주 유력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리면 어떤 그림인지 모양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래서 이른바 압류 등기가 되기 전후죠. 되기 전, 되고 난 후. 그 다음에 등기부에 보이는 분들,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분들,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자, 배당 요구가 따로 필요 없는 분은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기 전부터 등기부에 존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당을 받는 거죠. 받는다. 나머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등기부에 보이지만 압류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에 들어왔을 때, 또는 처음부터 등기부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 경우에는요, 이른바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주임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주임법상의 각종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는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소액 임차인이나 또는 일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자기한테 올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다른 자한테 갔을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상대해가지고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4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해서, 아무리 실체법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배당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실체법상 자기보다 후순위권자한테 돈이 갔을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다만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주임법에 의했을 때 배당 요구 필요 없는 경우 있죠. 첫 번째 어떤 경우였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죠.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다. 그럼 결국 그림이 어디겠어요? 여기죠. 이거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등기부에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외가 나왔어요. 이 두 번째 예외가 5번 지문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봅시다. 1순위 A은행의 저당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대위 등의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소멸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죠. 주임법상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다 갖고 있었던 임차인 을이, 빨간패로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직접 갑상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집행을 받아가지고 X에 대해서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까지.
그러니까 임차인 을 같은 경우가 다른 분들께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붙인 게 아니라 임차인 을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붙인 사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을 같은 경우가 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서류를요 안 쓴 거야. 즉 별도의 배당 요구 따위를 을이 안 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을 같은 경우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하고 채권의 비율로서 안분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을이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임차인 을이 X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임차인 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X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붙였을 때에는 등기부에는 임차인 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딱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처럼 임차인 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X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강제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스스로 강제 경매를 붙였을 때에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을한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게 최신 판례 입장인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배당 요구를 을이 스스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을이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하고 채권에게 비례해가지고 안분 배당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 우선 변제권에 근거해가지고 임차인 을한테 먼저 우선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다시 일로 오시죠. 원칙은 필요한 게 원칙이다. 예외 1번 정리했고요. 2번 정리해보면 임차인 스스로 강제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을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없고 또 이런 경우는 을 같은 경우가 배당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체법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을한테 있다까지 원칙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외 2가지 함께 정리해가지고 시험 준비 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또 뒷부분 쭉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